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수요일에 뵀었는데 오늘 또 월요일이죠? 4일 만에 뵈니까 어떠신가요? 더 좀 반갑지 않나요? 예, 자주 뵈니까 반갑죠? 오늘은 5번째 이야기예요. 이 스트레스와 병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병의 은혜, 병에 걸리는 의미라고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근데 오늘 토픽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고요. 2번째는 병의 은혜에 대해서 2가지 토픽을 할 건데요. 먼저 오늘 스트레스란 무엇인지 이거부터 좀 알고 가보죠. 정확하게 우리가 스트레스가 뭘까요?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당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 사이먼 선생님이 그 수많은 암 환자를 보면서 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암 환자들이 스트레스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암 진단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하는 분이 암 환자분들 중에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암이라는 병이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다, 상관이 매우 깊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죠. 그런데 왜 암 환자는 암 진단 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대한 어떤 방정식을 한번 알아봤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암에 걸리게 되면은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반응, 4가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네, 4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4가지 중은 첫 번째가 이 총 맞은 것 같은 충격 같은 반응이라고 해요. 2번째는 멍한 상태, 아무것도 그냥 제로가 된 백지가 된 것 같은 멍한 상태가 되고요. 3번째는 이게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이게 왔을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요. 4번째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의 본능적 방어 기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초기 충격을 갖다가 벗어나고 나면 2번째 이 종양심리라고 하는 2번째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무튼 4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인다고 해요. 첫 번째, 악몽. 악몽을 꾸는 듯한 악몽 모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번째, 도전. 뭔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듯한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요. 3번째는 인생의 장애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4번째는 역시 아직까지도 멍한 상태에 있고자 이렇게 하면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을 보인다고 해요. 만약에 그런데 악몽 모드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암과의 싸움보다는 이 악몽 모드, 이 부정적 감정과 싸운다고 그랬죠. 이 부정적 감정은 두려움, 공포, 절망감, 불안, 특히 이제 분노 이런 감정하고 계속 싸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시기가 이제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것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잊혀집니다. 그리고서 종양심리 3번째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부정적 감정이 잠재의식 속에 숨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 속에 그 잠재의식 속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제7식, 제8식, 아래화식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의식 속이 아니고 무의식 속에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키마, 이제 삶의 덫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겼던 삶의 덫과 또 중간에 이렇게 큰 어떤 충격을 받은 이후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 또 하나의 삶의 덫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의 치료는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했어요. 하여튼
우리 암 환우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병의 치료, 암의 성장은 확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종양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루는 분야인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스트레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뭘까요? 이 암이라는 이 병 자체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스트레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밝혀낸 가장 최근의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가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자극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갖다가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눌 거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 암이라는 병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갖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로 나한테 암이라는 병이 왔는지 이걸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하여튼 대부분의 환자, 특히 암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담고 있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우리가 해요. 그 스트레스를 담고 있는데 그걸 유발하는 요인이 있어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유발하는 요인들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살면서 그냥 그게 유발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의 잠재의식 속에 갇혀져 있던 암 이후에 생긴 특히 이 스키마가 삶의 덫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암 이후에 있는 삶의 덫만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삶의 덫과 서로 이것을 우리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일어난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일으키게 한 연결되어 있는 거, 즉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간다는 뜻이에요.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지 그게 어떤 일어난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생겼다고 약간 착각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여튼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올라오는지 이걸 우리는 알아차림하셔야 해결책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시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웬 사주팔자가 이렇게 안 좋아서 이렇게 하면은 무지에 빠져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지를 알아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그 알아차림을 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가 의학적으로 또 뭐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홈즈의 스트레스 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줬어요. 이 홈즈의 스트레스 표를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고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뒤에 점수를 한번 먹여보세요. 거기다 점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문항이 좀 많죠? 40몇 문항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었어요. 그것을 빠른 속도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그게 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거예요. 홈즈의 스트레스 표는 암이 진단하기 1년 전 걸 쓰는 거예요. 암 진단받고 진단받기 1년 전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홈즈의 스트레스 표로에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 자신이 어떤 패턴으로 스트레스에 빠져진지를 관찰하는 이 표입니다. 아주 스트레스를 알아차림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식표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한번 그리고 나서 다 한번 숫자를 한번 합쳐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300점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의 뭐 80%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까 1년 전에 그리고 2년 사이 암 진단 받기 1년 전과 2년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가면서 이 표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패턴을 어떤 거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검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모든 병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7가지에 대한 원인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스트레스에 누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걸 원인을 찾는데, 이것은 사이먼 선생님이 임상을 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이게 얻은 결과예요. 한 50년 정도 임상을 하셨죠. 특히 암 환자의 어떤 스트레스 관련해서 종양심리를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병에 영향 미치는 스트레스 7가지를 찾았어요. 한번 첫 번째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가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환자들이 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많이 드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 안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많이 드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예요. 누굴까요? 예, 남편이고 부인이고 그렇겠죠. 혹은 중요한 파트너, 자주 만나는 어떤 파트너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예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만나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아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하면은 형제, 자매 등과의 가족과의 관계죠. 이거에 의해서 또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데요. 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훨씬 더 많이 좌우를 해요. 직장에서의 어떤 동료와의 관계가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로 같은 것도 스트레스 요인이 되겠죠. 하여튼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이때 이제 경제 상황을 들는다는 거예요. 경제 상황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서포트에 관한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받는 거죠. 서포터, 자신을 돌보는 어떤 서포트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서포터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서포터가 도와주지 않을 때, 이때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치 않는 도움을 얻었을 때, 이때도 또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원치 않는 도움을 받을 때, 이런 경우 뭐 의료인들도 서포터 중에 하나니까 의료인한테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자연식을 원하지 않는데 자연식이 좋다고 막 강요하고 막 채소를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들이죠. 하여튼 또 여섯 번째는 병이나 노화 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자신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배신의 체험이에요. 배신. 친구나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 배신이 되겠죠. 이런 문제에 의해서 심하게 스트레스가 올라온다.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이런 스트레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불안하고 또 절망하고 두렵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겠죠. 이러한 스트레스 문제들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어난 사건 자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보다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 반응에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감정적 스트레스는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병이란 것은 이 마음에서, 감정에서 나타나는 이 부정적 감정이 신체에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이먼 선생이 첫 번째로 병을 치료할 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특히 암을 치료할 때 중요한 포인트다. 어떤 거?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것. 자기의 감정에서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그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정적 감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공포, 불안, 분노, 어떤 배신의 감정, 우울감, 뭐 이런 것들, 자책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정적 감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올라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안에 세포에 긴장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효과가 좀 적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왕 치료하는 거 릴렉스하고 치료했을 때 우리는 치료 효과와 효율성, 그 다음에 부작용 이런 것들을 많이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정적 감정이 그래서 1부터 우리가 10까지로 얘기를 해요. 부정적 감정이 10으로 갈수록 세지는 건데 7 이상인 경우는 바로 다뤄야 돼요.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빌리프 워크라고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조금 뒤에 이제 8강에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오늘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병에 걸린 의미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 거예요. 하여튼 이 빌리프 워크는 이 7가지 불건전한 신념을 불건전한 감정을 7가지 건전한 감정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부터 7까지인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의 감정이냐면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친구의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자꾸 이게 떠올라요. 생각이 나요. 이 부정적 감정이 떠올라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밥 먹을 때도 자꾸 그게 떠올라요. 그리고 또 잠자려고 해도 자꾸 떠올라서 잠자리에도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 불면을 유발하는 정도, 그 정도 이상이 되면은 7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나타났을 때는 빌리프 워크라고 하는 감정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평상시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평상시에는 알아차림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차림 명상, 마음챙김 명상 이런 것들이 요즘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데 이런 방법을 쓰시면 돼요. 하여튼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감각이라든가 아니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한다. 이것이 이제 마음 공부라고 그러고 마음 수행이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릴렉스하는 방법이다. 긴장돼 있는 세포 깊숙이 유전자까지 긴장돼 있는 것을 릴렉스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병에 영향 미치는 부정적 감정 유발 요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봤다면 이번은 암에 영향 미치는 암세포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감정 7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아차림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감정이 왜 올라오는지, 올라올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하는 이런 지금 시간입니다. 부정적 감정 7가지. 특히 암에 있어서 이건 사이먼 선생이 50년간 진료하면서 환자들이 많이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거 나라별로 차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통된 거예요. 그러면 사이먼 선생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면서 환자들한테 자료를 얻어서 7가지를 순서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7가지를 없애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 핵심이에요. 이 부정적 감정, 7가지 부정적 감정,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 7가지를 없애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그렇게 접근해 봤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암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두려움이라고. 이 첫 번째 이 두려움은, 이 공포심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부정적 감정이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 이미 죽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루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해결 방법은 있다는 거죠. 일단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공포심이 가끔씩 올라오고 있구나. 일단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용하는 건데요.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내 밖에서 어디서 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갖고 있었던 것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알아차리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깐 올라오는 건 상관없어요.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해결책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가 알아차림, 두 번째가 수용,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수용, 세 번째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너무 오래오래 끌고 가지 않도록 어떻게
건전한 감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심플해요. 이 작업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8강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예, 이제 두 번째 감정이에요. 환자가 안고 있는, 가장 많이 안고 있는 두 번째, 절망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감. 지금 많이 나온 순서예요. 예, 두 번째가 절망감이라. 이 절망감은 예, 다음과 같은 이 스키마, 그 속마음에 의해서 시작돼요. 어떤 속마음이 갖고 올라오냐면, 나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속마음입니다. 이런 불건전한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나는 다시 건강해질 수 없다고 이런 마음속이 계속 올라오는데, 절망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해도 같은 결과니 소용없다. 이런 생각들이 안에 속마음에서 올라올 때 절망감이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이 불건전 사고방식은 병이, 암세포의 성장이 빠른 사람들의 암이 악화되는, 암뿐만 아니에요. 다른 병이 악화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핵심적인 상태, 핵심적인 감정이에요. 왜? 희망의 반대거든요. 우린 1강에서 희망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희망을 그 반대되는 이 감정이 절망감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감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올라왔을 때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이 절망감 만드는 이 프로세스는 이른바 할 수 없는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만을 반복하는 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갇힌 마음이라고, 딱 갇혀 있어요. 그냥 자기 속에. 이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 나 이거 어쩔 수 없다. 응? 의사들도 어쩔 수 없다겠다. 하지만 이 절망감은 우리한테 큰 고통을 가져오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 절망감을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질질 끌고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전한 신념으로 바꾸는 것,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심플하죠. 여기에 대응하는 건전한 신념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혹은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야. 맞아요. 응?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응? 그런데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살아오면서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돌아보다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 뛰어넘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런 건전한 신념을 갖는 거예요. 과거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큰 어려움도 어떻게 훌쩍 뛰어넘어 왔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가 건전한 신념으로 이제 계속 바꿔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래 질질 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수용하고 건전한 신념으로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반복해서 할 겁니다. 하여튼 제일 나쁜 것은 이 절망감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수용, 처음에는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일 핵심 포인트는 질질 끌고 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또 수용하고 바꾸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죄책감을 만드는 감정이에요. 죄책감을 만든다는 거. 죄책감이 올라왔는 것이 제일 크게 많이 자책감입니다. 세 번째가 자책감. 죄책감하고 자책감하고 조금 헷갈리지만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가 자책감인데, 자책감을 만드는 감정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속마음이에요.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나는 괴로움을 당할 만한 인간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불건전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뭐로서, 생활 속에서, 부모로서, 또 아니면 자식으로서, 또 배우자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어쨌거나 나는 뭔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 속마음, 이런 깊숙한 이 스키마가 갖고 있는 경우가
이 자책감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상당히 부정적이죠. 이거 괴로운 감정을 가져다주는, 자기를 그냥 얽매고 그 괴로움을 가져오는 감정인데요. 이 자책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은 보통 나 때문이라, 나 때문에 내가 뭔가 못난 것 같고 내가 뭔가 막 부족한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나 때문이라는 집착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감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많이 든 것은 불안을 만드는 감정입니다. 불안을 만드는 감정. 이것은 어떤 그 속마음이 들어있냐면 재발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암이 재발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안한 생각이 안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안감으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불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생각이 아니에요. 미래의 생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자꾸 상상하는 것에서 싹트는 감정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감정을 가지면 되겠죠.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대신에 자신에게 있어 바람직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네, 희망이에요. 희망.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 계속 이미지로 우리가 상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상상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상상하는 이 사이먼튼의 이미지요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걱정이 많은 사람도 뭐 많겠죠. 이 걱정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데 항상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상상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반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하여튼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불안이라는 마음 습관, 이런 것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분노의 감정. 제일 화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분노의 감정. 이 감정은 참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좀 알아보면, 어떻게 보면 구조는 심플해요. 이 구조는 암은 누구누구 때문에 왔다. 자기의 암이 왔는데 이게 누구누구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누구누구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요. 심플하지 않나요? 이건 누구누구 때문이에요, 항상. 그러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내가 다룰 수가 없잖아요. 나의 문제는 내가 다룰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왔다고 생각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운 감정이지만은, 하지만 너무 심플하잖아요. 누구누구 때문에 왔다. 누구누구가 해야 하는데 그건 뭔가 안 했다. 뭐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어떤 집착의 사고방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녀는 그런 일을 해서, 그 부인, 남편이 남자인 경우는 그 여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했다.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구조예요. 좀 심플하죠. 이것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잘 쳐다보세요. 그런데 이런 구조들을 한번 조금만 쳐다보시면, 내면을 쳐다보시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심플한 구조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경우는 또 자책의 감정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좀 더 쉽죠. 내가 바꾸면 되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품고 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후회죠, 후회. 나는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뭔가를 해야 했었는데, 자책감과 연결돼 있어요.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이거 바로 자책감을 만드는 구조이잖아요. 해야 하는 일하는 어떤 집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후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이런 감정적 스트레스를 점점 그렇게 하면서 축적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 하지만 보세요. 이 제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역량에서는 각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분노가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잘 보세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 자체는 그 당시에 그 사람 스키마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물론 착각을 그리고 또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당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단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자신의 가치관으로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분노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이 분노를 만드는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책감을 만드는 구조도 비슷하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나타날 때 해결책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첫 번째 알아차리고 두 번째 수용해야 돼요. 일단 올라온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와 나의 스키마가 그냥 다를 뿐이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알아차림 분노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리프워크 해결책을 찾아가셔가지고서 본인을 얽매이는 그리고 병을 성장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감정이 자책의 감정입니다. 여섯 번째 감정, 자책의 감정, 죄책의 감정. 여섯 번째가 죄책의 감정인데 죄책의 감정은 이런 속마음이에요. 나는 두 번 다시 행복해질 수 없다.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다. 신은 나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신은 나를 버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스키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이 죄책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죄책의 감정은 이런 생각은 흔히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종종 또 잘 나타나기도 해요. 하여튼 종교를 가신 분의 불건전한 어떤 생각이다, 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안 갔다든가 교회를 열심히 가야 되는데 안 갔다든가 절을 열심히 가야 되는데 안 가서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 않는가 신이 나한테 벌 주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나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속이 좁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은 절대로 속이 좁은 분들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지 여러분들을 죄 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그리고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안 된다가 아니라 수용하고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무지 때문에 나타나는 어리석어서 삼지치 삼독에 빠져갖고 어리석은 무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처님의 그 자비를 그걸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나타나는 이 사고방식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우울감, 비탄감이라고 얘기해요. 일곱 번째는 우울감, 비탄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건 어떤 속마음이냐면 나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마음속에 이미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큰 괴로움을 만들죠. 아주 기분 나빠져요. 그래서 우울감, 비탄감을 만들게 돼요. 이 우울감, 비탄감의 감정이 올라오면 제일 중요한 거 똑같아요. 알아차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뜸이라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이 들뜸과 대가 돼요. 그 들뜸이라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들 우울감이라고 하는 이 스키마가 만들어져요. 삶에 덫에 걸리게 돼요. 들뜸이라는 감정 속에서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차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무지를 타파해야만 여러분들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지를 타파하고 알아차리시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질질 끌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번 해봤어요. 하여튼 7가지 이 부정적 감정 구조에 대해서
그 밑바탕에 들어있는 그 삶의 덫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또 해봤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가 이제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주제, 지금 이야기의 주제는 7가지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런 부정적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죠. 이런 마음의 스트레스를 병이라는 신체 증상으로 우리 몸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체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이 스트레스는 사건 자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생각, 마음에 의해서 부정적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고방식이라는 거고요. 이거의 해결책은 각각 어떤 건전사고를 가지면 좋은가 하는 것에 착수하는 것이다. 그 전에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건전사고로 바꾸는 것을 착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부정적 감정이 7 이상으로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수용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빌리프 워크를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요법, 바람직한 결과를 이미지로 상상 그려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장에서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부정적 감정이 7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반복하게 되는데요. 우리 애들한테 하여튼 평상시에 노력해야 될 일들이에요. 7 이상에서는 7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마찬가지야.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 오래 끌지 않아요. 이것이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그래요. 마음챙 명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이제 스트레스와 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여튼 이제 두 번째 토픽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병에 걸리는 의미입니다. 병에 걸리는 의미. 요 전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지금 종양심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암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암을 치료하시는 분도 이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럽 제가 연수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하고 일본은 코로나 전에 자주 다녔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는 심리적인 면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었지만은 유럽 쪽은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 연수를 좀 갔었다고 했죠. 이 통합의학, 임상통합의학 학회에서 이제 의사, 한의사 선생님들, 관심 있는 선생님들 한 10분이 같이 갔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좀 부러운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통합의학 병원이 있어요. 아주 병원 자체에서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것을 물론 병원에서도 하지만 약간 뭐 자연의학적인 거, 또 약간은 이제 보완대체의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것은 지금 현대 표준의학을 하는 병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종양심리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양심리학자가 이 방사선이나 어떤 항암이나 수술하는 이 표준의학 의사하고 같이 보여서 일단은 그 표준의학을 치료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릴렉스를 시키고 충분히 시키고 났더니 그 심리를 갖다가 안정시키고 났더니 이 표준 치료라고 하는 이 3가지를 얘기하죠. 항암, 방사선, 수술에 대한 효과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그리고 나서 치료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좀 줄여주더라. 그리고 회복 속도도 빠르게 해주더라. 그리고 또 삶의 질도 상당히 높아져서 수명도 많이 연장시켜주고 현대 표준의학으로 통계 확률에서 나타나는 확률보다 훨씬 높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검증이 끝난 상태예요. 그것을 병원 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6명의 의사들이 암 환자가 오면은 초진을 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 것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을 삶을 치료 후에 항암 방사선 이 표준의료 치료 수술 후에
어떤 삶을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건지 2년간의 건강 계획을 세워주는 이 프로그램을 하는 6분의 전문가가 모여가지고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종양 심리 전문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준의학 3명, 수술, 방사선, 항암 하는 의사. 다섯 번째가 신체적인 어떤 치료 접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도수치료예요. 도수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압 마사지예요. 지압 마사지를 통해서 신체를 릴렉스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마지막이 심리예요. 종양 심리하고 또 이 명상이라든가 어떤 심리학 파트가 의학적인 것과 또 이제 심리학적인 것으로 나눠서 6명의 의사. 거기에 한 명 추가되는 분이 영양이야, 식사.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쫙 모여가지고서 스케줄을 쫙 짜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 이게 안 되면 암 환자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부정적 감정으로 쉽게 빠지기 때문에 난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 마음의 난민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암 난민이라. 기준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겪고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이것을 좀 체계를 좀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이 프로그램이 종양심리학에서 하는 종양 심리학에서 전문의가 하는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회에서 참 이거 제가 잘했다, 이거 잘 시작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종양심리학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게 돼가지고서 저도 상당히 사실 저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안 됐다면은 이거 어느 천년에 이거 해요. 이것 준비만 이 프로그램 준비만 하는 것도 지금 7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오늘 배워갖고 막 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임상을 통해서 축적이 되고 한국에서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종양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릴렉스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정적 감정을 건전한 감정으로 바꾸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기획 의도,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서 암을 치료하는 한국의 의사, 한의사, 이렇게 의료인들 이렇게 모여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표준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종양심리학적인 어떤 접근법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우리 한국에서도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공부하려고 막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따라서 그냥 시비감 다 들어보고 또 괜찮으면 또 한 번 듣고 이렇게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이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토픽이라고 그랬죠? 병에 걸리는 의미, 왜 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한테 왔는지, 그 병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토픽으로 두 번째 토픽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다 잃는 것만 아니라 마음 정신적으로는 얻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병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병의 은혜. 하여튼 스트레스를 쌓아둔 이 부정적 감정을 쌓아둔 결과 우리 몸에 병은 찾아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병에 걸림으로써 왜 신체는 그걸로 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경감시키려고 하는, 해소하고 경감시키려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어디서 신체는 부정적인 마음을, 그 감정이 너무 심하게 괴롭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해소 외에도 이 병에 걸리기 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병에 걸린 결과 얻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뭘로? 본성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본성, 기쁘고 행복하고 신명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지 못했을 때 병이라는 것은 가까이 오게 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불러오는 하나의 신체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신체적으로는 병은, 암이라고 하는 병은 특히 신체적으로는
재앙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병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도 이 표준의학에서도 때로 이런 표현들을 해요. 병은 무의식적인 어떤 문제 해결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무의식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나타난 거예요. 해결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 하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성, 우리들의 삶이 행복으로부터 벌어지면은 행복이라는 본성으로 되돌아오라라고 하는 뜻이 이 신체 하나에 나타나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우리가 병, 증상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패턴과 좀 비슷하죠. 프로세스는. 하여튼 이 병의 은혜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되어 있어요. 동양 따르고 서양 따르다 이런 거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요. 병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또 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병의 은혜의 예시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자신은 어떤 병의 은혜를 얻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병 때문에 우리가 병의 은혜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표 한번 쭉 한번 지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표는 미리 보내드렸으니까 병의 은혜 표하고 그 홈즈의 스트레스 표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내드렸어요. 그것들을 한번 쭉 하면서 알아차림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있었구나. 맞아. 이런 거 있었었어. 뭐 이렇게 알아차림 하는 겁니다. 병의 은혜 중 첫 번째로 많이 드는 게 있어요. 이것도 사이먼 선생님이 수없이 많은 임상에서 얻은 건데 암 환자 중에서 병의 은혜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얻었다 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가 애정이나 배려. 애정이나 배려는 원래 있었는데 원래 있었었어요. 그렇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서로 못 느끼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 주위 사람들로부터 애정이나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걸 병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들을 수도 있고요. 뭐 들지 않고 또 다른 거에서 느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애정이나 배려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소중한 이 애정이나 배려를 이 병의 하여튼 첫 번째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우리 냉정하게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금방 태어난 아이가 주위로부터 애정과 케어를 받지 못했다면 그 아기 죽는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주제의 사실 아닌가요? 근데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단지 그냥 그 아이가 큰 거잖아요. 커다란 아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애정과 배려를 받지 못하면 우리들 그냥 말라서 썩어 문드러진 몸뚱아리에 불과해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노라고 할 수 있겠다. 노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싫은 일이나 어떤 입장에서 해방되었다. 예,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병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로 많았어요. 병의 은혜 두 번째, 노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병에 걸림으로써 하여튼 노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노라고 할 수 있었다. 사실은 죄책감 갖고 노라고 할 수 있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 시댁에 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싫어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노, 핑계가 아니라 그냥 노라고 할 수 있어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여러분들 어떤 모임 같은 거, 대중 모임 가기 또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교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초대받았을 때 가기 싫은데 그냥 가봐야 뭐 표면적인 대화뿐이고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보내고 싶지 않은 생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또 갔다 인사만 하고 오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서 또 막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고 막 해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싫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어떤 핑계를 대서 일이 있어서 유감스럽게 그날은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서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뭔가 죄책감이 올라오기도 하죠. 하여튼 죄책감을 일으키지 않고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나는 암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위로부터 간단하게 이해돼 버리죠. 이해할 수 있죠. 하여튼 사이먼 선생이 환자에게 전하고 싶은 암의 메시지는, 암의 메시지는 암행어사의 어폐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이 암이라는 어폐를 딱 꺼내면 물러거라 한 것처럼 주위 모든 사람들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넙죽 엎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어폐라고도 할 수 있고 면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암은 자신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아주 쉽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암이 없어지고 나서도 그런 욕구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죄책감이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가 아니라 건전한 감정으로 채우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자신이 이 건전한 게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암은 여러분을 끈기 있게 아마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건전한 스키마를 만들 때까지, 부정적 감정이 아닌 건전한 이 신념이 생길 때까지 이 암이라고 하는 이 병은 여러분을 끈기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건전한 쪽으로 바꾸는 것을. 그래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죄책감 없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병의 은혜로도 해소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병의 은혜로도 이렇게 노라고도 하고 뭐 은혜라고도 생각하고 이렇게 뭐 암의 은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한번 자기를 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막 힘든 일 때문에 본심은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지 못하거나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평온한 척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무엇이든지 따라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어요. 그때가 바로 죄책감이나 불안이나 공포 등의 이 부정적 감정이 방해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리는 이런 공부들을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암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7가지의 이 건전한 신념으로 바꾸는 빌리프 워크라는 거 여러분들 8강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대하시고 그걸로도 안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이렇게 병의 은혜로도 느껴도 계속 여러분들이 힘들다면은 7번째, 8번째 강의에 빌리프 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해야만 된 뭐 이런 것에 어떤 집착의 부담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게 사이먼 선생님이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일상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하기 싫으면 다 안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확실히 알아차리시고 수용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상냥하게 마음 챙김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건 병의 은혜니까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병의 은혜, 세 번째로 많이 드는 것은 우선순위를, 인생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병의 은혜 세 번째,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암으로 인해서. 그리고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뭐 이런 것들이 암의 은혜, 병의 은혜로 세 번째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병의 은혜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병의 의례의 네 번째로 많이 들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영적인 탐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 많이 있었고요. 바람직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게 암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암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병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암의 은혜로 받아들였는지 한번 그 표를 좀 보시고 오늘 또 다시 소그룹에 모여서 스몰그룹에 모여서 여러분들끼리 한번 자신의 암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 나누기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그룹에 나와서 여기서 느꼈던 거 요것들을 다시 또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하여튼 이 오늘 스트레스와 그 병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이먼 선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들어오신 분 중에서 내가 이 스트레스를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병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알아차렸다라고 한 분에 대해서 예를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제가 또 간단하게 또 드려보면 사이먼 선생한테 이 프로그램을 한 환자분의 예예요. 부부가 같이 왔대요. 부부가. 근데 남편이 암 환자였어요. 근데 그 남편은 안정된 기업의 어떤 경영자였고요. 사장님이었대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막 10시까지 일하는 맨날 그렇게 막 365일 그렇게 일을 하는 분이었대요. 항상 시간이 너무 막 아까워가지고서 점심도 위장을 채우는 것 정도의 인선트를 먹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었대요. 그분이 어느 날 그 직장을 가는데 배가 막 아팠던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응급실을 찾아가게 됐는데 아침 일찍이니까 응급실을 찾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뭐 검사도 하고 무엇을 이렇게 해보니까 덜컥 암이 발견증을 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의 결정은 지금 응급 수술을 해야 된다.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상황으로 이렇게 진단이 됐대요. 근데 이제 수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백 가지고서 이제 출근하던 길에 바로 입원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도 일단 통증만 좀 제어해달라. 일단 직장에 가서 일을 좀 정리하고 좀 마무리 좀 하고 직원들한테 일도 좀 시키고 올게요. 그러니까 나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의료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 일하고 목숨하고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숨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입원을 해서 응급수술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분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놓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계속 그쪽에. 이 사장님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 그 직원들한테 무슨 시킨 것도 없고 뭐 또 거기서 자기가 마무리도 못하고 이렇게 병 때문에 입원해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그게 더 이분은 중요시 여기던 분이니까요. 하여튼 이 병 때문에 자기가 진짜 소중한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폐해를 끼치게 되었다. 뭐 이런 감정들이 계속 올라왔대요. 그래서 하여튼 입원해가지고서 한 1개월 정도 있게 되는데요.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걱정들이 올라온 거예요. 죄책감도 올라오고 불안감도 올라오고 병에 대해서 어떤 암에 두렵고 이거보다는 일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거에 의해서 더 큰 감정들, 부정적 감정이 올라왔던 거예요. 하여튼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이 이렇게 계속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일을 많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면 회사는 꼭 무너질 것 같았고 직원들 모두가 똑바로 일을 못할 것 같고 하여튼 회사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사실 그런 신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정말로 열심히 했던 거겠죠.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래서 일을 하신 분인데 병원 안에서 이제 1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그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더니 자기가 모든 걸 다 관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와가지고서 사이먼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병에 걸리기 전에 1년 전에 일상생활에서 뭔가 변했던 일이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를 물어봤대요. 그것을 또 이 서포터인 이 부인한테도 같이 물어봤다고 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남편이 대답하기를 첫 번째가 이 두 사람 다 공통적인데요. 공통적으로 든 게 일이 아주 바빠졌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남편은 내가 일이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 1년 전 그때 내가 너무너무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서 내가 너무 바빠졌고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부인은 그렇게 아니 그 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직원을 늘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느냐. 부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남편은 아 직원 늘리면은 직원 관리가 더 힘들어. 뭐 아니면은 뭐 내 수익도 좀 줄어들고 월급이 얼만데 직원 한 명이 뭐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났던 일이 1년 전이에요. 두 번째 변화가 외동딸이 결혼해서 집을 나갔다는 것이 큰 변화였다고 얘기를 해요. 결혼해서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은 우리 딸이 결혼해서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바깥에 나가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어떤 하나의 큰 변화이죠. 그리고 그 변화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람직한 변화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대요. 이 굴러먹던 놈하고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서 결혼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사위되는 그 딸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딸 인생이 망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대요. 감정이 떠올랐대요. 이거 아주 괴로움 주는 감정이죠. 같은 일어난 일은 똑같지만은 서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이 괴로움 주는 그런 일로, 그런 사건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여튼 남편은 뭐든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어쨌든 신용할 수 없는 세상이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세상은.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을 신용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이고 살은 분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일을 더 체크해야지,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병이라고 하는 병의 걸림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난 거죠. 지나가면서 보니까 회사가 그럼 휘청휘청 거렸냐, 회사가 무너졌냐. 하지만 회사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장은 쉬었지만 왜? 사장님이 아프니까 내가 조금 더 힘내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솔선수범하게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실적이 사장이 있었던 때하고 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은혜임과 동시에 사장은 굉장히 복잡한 신경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이 솔직한 마음속에 뭐 직원들이 사장이 내가 없어도 이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격지심 같은 것도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깨달음. 이게 바로 어딘가에서 나 자신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직원들한테 일을 나눠주지 않고 혼자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대요. 전부 다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집착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 믿지 못하고 전부 다 내 자신이 해버리는, 내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존경받는 사장이니까 그렇게 해왔던 자신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장이 이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냐?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없어도 내가 이 회사가 이렇게 잘 굴러가도록 훌륭한 사원들을 키웠구나, 이렇게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건전한 사고로 받아들인 거예요. 알아차림이 큰 힘이 되는 거죠. 제대로 알아차리니까. 그리고 하여튼 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었던, 그렇게 해야만 굴러가는 회사라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만약에 원래부터 이렇게 일해야만 굴러가는 회사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구조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잘못된 회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게 되고, 꼭 붙잡고 있었던 자기가 그냥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갖다가 손에서 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은 이제 그 뒤로 이제
퇴원에서부터는 사장 출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죠. 아침에는 늦게 출근했다가 저녁에는 일찍 퇴근하는 사장 출퇴근을 하게 되는 그런 생활의 변화를 가졌다고 해요. 하여튼 이분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2강에서 했던 거죠. 기쁨 리스트 5개를 적어보라고 했을 때 이분은 처음에서 끝까지 전부 다 1이라고 적었대. 1이라고. 하여튼 그 뒤로 그렇게 했던 분이 다음에 새로운 기쁨, 나 자신을 위해서 기쁨 리스트를 일 외에서 찾으려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했던 분이었어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집착으로 심지어 책까지도 자기 암에 걸리고 나서 초창기에는 암에 관련 책만 막 그냥 모두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취미에 대한 것들도 읽게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암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요. 그리고 또 편안하게 또 느긋하게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특히 이제 그 병원 입원해서 한 달 정도 될 때는 근처 공원도 이렇게 산책했는데요. 그 공원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수없이 출퇴근길에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나무가 잘 보이고 또 산책할 때 그 나무를 통해서 그 편안함도 느끼고 야 이런 좋은 나무가 우리 있었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고요. 바닷가에 산책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퇴원하고 나서 요리 교실에 다니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본래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패스트푸드만 잔뜩 먹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대요. 대체 무엇 때문에 먹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분의 취미 생활로 퇴원 후에는 요리를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요리 학원을 다니게 되는 굉장히 요리 학원도 활기차게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병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여튼 이분은 만약에 암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암이 안 걸리고 인생이 계속되었다면 전혀 그 사람이 눈치채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겠죠. 이런 암의 은혜에서 얻었던 것들을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기업인들도 그런 기업인들도 많고 우리 또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공이라는 기준 물질로만 보지 말고 이 정신적인 것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죽는 되면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공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라이프스타일도 변했죠. 지금까지 정말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다양한 이 스키마를 갖고 살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기쁨을 조금만 참으면 지금 기쁨을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조금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스키마를 계속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앵간한 스트레스는 그냥 참고 살았던 거죠. 왜? 뒤에 오는 행복을 때문에. 그런데 이 물질적인 뒤에 올 수 있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지금부터 집착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암의 은혜로서 자기가 얻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조금 더 참고 열심히 하면 미래에 더 큰 뭐가 온다? 큰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스키마가 돼버릴 수 있어요. 지금 일을 적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시면서도 이걸 알아차림하시면서 하시게 되면은 그게 쌓여서 미래의 행복이 오는 거지 물질만 많이 만들어졌다고 미래의 행복이 더 큰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암의 은혜로 본인이 깨달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암의 은혜로 자기가 얻은 것을 이분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여튼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가장 큰 암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스몰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럼 지금부터 나 자신 인생에 있어서 뭔가 밸런스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암에 진단받은 분들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때 어떤 큰 변화나
어떤 사건,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스몰 그룹에서. 잠시 후에 이제 명상 끝나고 나서 스몰 그룹에서 또 나눌 이야기들은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이제 명상을 한 20분 정도 릴렉스 명상을 오늘은 좀 해볼 거예요. 명상하시고 명상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스몰 그룹에 가셔갖고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먼저 이 스몰 그룹에 가서 이야기 나눌 것을 먼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명상 끝나고 바로 스몰 그룹에 들어갈 거니까. 어떤 거 이야기 나눠야 되냐면, 암 진단 받기 1년에서 2년 사이에 재발인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예요. 이 사이에 거슬러 올라가서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변화, 어떤 큰 변화, 이 변화는 홈즈의 스트레스표에 나와 있지요. 이런 변화나 어떤 사건 5개 정도를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걸 한 5개 정도 적어본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5가지의 그 사건, 변화했던 거, 이거에서 그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나눠보세요. 나는 그때 이러이러한 감정으로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하여튼 그 변화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하여튼 이렇게 한번 5개 정도씩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암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암의 은혜예요. 암이 걸리고 나서 나는 이러이러한 암의 은혜를 한번 여러분들이 5개 정도 써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내적인 경우도 있고 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5개 정도의 암의 은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재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재발로 인한 내가 암이 재발함으로 인해서 5가지 정도의 또 내가 암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는 것들, 이런 것들로 나는 암의 은혜를 알아차렸다. 이렇게 5개 정도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서그룹으로 들어가셔서 암나누기를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통적으로 암 환자나 이게 보호자나 뭐 관계없이 또 하나는 병이 나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에 걸림으로써 어떤 욕구가 내가 중독되어야 됐는지, 뭐 어떻게 보면 암의 은혜하고 좀 비슷하죠. 암이 치유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병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본성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은 그 메시지는 무엇으로 받아들였는지 이렇게 한번 그것도 한번 써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호자용도 비슷한데요. 보호자는 대상이 이제 우리 서포터하는 암 환우잖아요. 그래서 돌보고 있는 암 환우가 암으로 진단받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분 것을 쓰시는 거예요. 암 환자가 어떤 변화나 어떤 그 사건을 겪었는지 이걸 5개 정도 쓰는 거예요. 본인 거 쓰는 게 아니라 보호자는 암 환자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변화나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그때 당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돌보고 있는 사람이 이 서포터가 배우자라고 하면은 그때 당신의 감정은 어땠는지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마찬가지 재발인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서포터인 경우나 하여튼 보호자인 경우, 두 번째는 암으로부터 얻은 5가지 은혜를 쓰는 거예요. 본인 거 쓰는 게 아니라 환자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재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한번 써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스몰 그룹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려고 너무 깊숙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이런 것도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 감정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암의 은혜 5개 정도 가지고서 각자
다르겠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스몰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 나누기를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잠시 후에 명상을 하겠지만 오늘 강의는 전체적으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우리가 스몰 그룹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